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얘기를 우선 간단히 하고 그걸 서막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현대사를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은 사실은 현대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가 고대 문명, 중국의 문명의 시작을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은주라고 보통 그 3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라는 사람도 이 3대 얘기를 항상 하는데, 공자라는 사람도 그때 얘기하기를 뭐냐면 하나라는 내가 너무 그 징험이 없다. 이거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공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리얼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은나라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공자는 사실 주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되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게 거의 한 BC 1100년 이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라고 하는 문명은 우리가 이제 한 BC 160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로 보는데, 지금 최근에는 얼리토라고 알리토 유적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아마 하나라의 유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은나라 문명에 관한 것이 최근에 그 사마천이가 사기를 쓰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말이죠, 이 20세기, 21세기가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났나? 그래도 몇 년까지? 479년까지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연대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이게 이제 산동 노나라 지역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문명에 대해서 자기 주나라 역사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공자보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더 많다고요.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나라만 해도 은어에서 소위 갑골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 갑골문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역사가 세밀하게 다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막말로 해서 무슨 19세기 말기에 한약방에서 이렇게 그 약재라고 그래서 그 뼈를 갈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소뼈가 이런 거 거북이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약재 이걸 열어보니까 그 뼈대기 근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다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어느 동굴에서 이런 이 약재가 나온다, 용골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발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굴을 해보니까는 거기에 엄청난 그런 이제 이 고문헌이 발굴이 됐는데, 이 갑골문의 발견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20세기 중국 문명에 있어서 최대의 발견이라고 봐야죠. 갑골문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20세기 말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마왕태라는 마왕태라는 이것이 이제 무덤에서 엄청난 이제 노자 주역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건 한대 고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갑골문이라는 건 이 시절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말해주는 건데, 이거를 갑골문을 해가지고 사마천의 사기랑 맞춰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치밀하게 그 자료를 그 수집해 가지고 사기를 썼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은주 문명이 발견 이제 이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라는 이 주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주나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가운데에 이제 이 천자의 나라가 있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제후국들을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배열을 쭉 하는데 이게 천자만이 사실은 왕이라고 그러고 이 제후국들은 전부 분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군이라고 불러요. 군. 이제 무슨 군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노나라라든가 뭐 제나라라든가 뭐 한나라라든가 뭐 이런 무지막하게 많은 초나라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후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자가 힘이 셀 때는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제도를 우리가 봉건이라고 그러잖아요. 봉건이라는 건 뭐냐면 봉토를 주어서 세웠다 그런 얘기죠. 그게 봉건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봉건이라면 나쁜 걸 아는데 사실은 봉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분권, 완벽한 지방분권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 봉건제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데 봉건제도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3군데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나라, 이게 봉건제도의 아주 전형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서양의 중세가 이런 거죠. 서양의 중세가 소위 말해서 전부 이 베살 스테이트, 이 제국이 있으면은 거기에 전부 이 베살 스테이트를 나눠줘 가지고 분봉을 해가지고 왜 뭐 이렇게 갖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서양의 중세기는 이 봉건제도가 있었고, 그 전 세계에 이 분봉하는 이 봉건제도가 없는데 동양에 딱 하나가 있다고. 어디가 있겠어요? 일본의 그 에도라는 게 이상하게 아주 똑같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소위 말해서 쇼군이라는 게 일본 말로 장군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말의 장군하고 달라요. 일본 말의 쇼군이라는 거는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건 천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전부가 한슈, 이 번들이 있고 이 번에 주인이 이렇게 그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에도 시대 때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면 I'm a Japanese 이런 말은 일본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규슈의 뭐 예를 들면 조슈 번의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이런 통합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분봉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전 세계에서 이 3군데밖에 없는데 저 질서가 뭐냐면 이 천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분봉 국가들이 제멋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멋대로 자기들의 이거를 예를 들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서 이 센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여기를 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도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춘추라는 말이 나이도 되지만 옛날에는 시간이라는 말도 되고 역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노나라의 최초의 역사서를 우리가 춘추라고 하는데 그걸 공자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 춘추라는 역사서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춘추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밑에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 해당되는 시기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국시대는 엄청나게 이제 이 패권이 주도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춘추시대는 공자가 춘추시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아직도 질서가 있고 점잖을 때예요. 점잖을 때인데 뭐예요? 전국시대에 오면은 깡패들이 그냥 완전히 패권. 그래서 이제 맹자의 유명한 얘기가
이 왕도와 패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왕도와 패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런 패도의 시대가 오면서 그저 그냥 서로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서 민중들은 이제 못 살겠다 이러고서 이거를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어떠한 국가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나로 이 패도의 시대에서 이 모든 거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그래서 진시황이 그거를 이룩했는데 그게 진나라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진시황은 그러나 이게 워낙 체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질르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저 알렉산더하고 똑같은 거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저 히랍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나와가지고 인도까지 먹었잖아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그 방대한 제국을 건설한 게, 알렉산더가 제국한 게 11년밖에 안 돼요. 11년. 근데 진시황도 비슷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다 젊어야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그게 진시황이나 알렉산더나 이건 그 거대한 영토를 통합은 했어도 자기들이 다스릴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치기만 했으니까, 전쟁만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산더도 이제 곧 죽고 나서 바로 세 나라로 해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쪽 로마로 넘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진시황도 이거를 했지만 여기서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바로 뭐예요? 항우와 유방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한나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서양의 로마 제국이나 중국의 한 제국은 비슷한 시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통합된 질서를 이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하는데,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최초의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갖춘 제국 문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서양의 로마 문명은 대단한 게 그 공화정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공화정, 리퍼블릭. 이 공화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원이 세네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부 결정을 하고 해서 한 사람이 통치를 못하게 만든 제도인데, 그것이 이제 옥타비아누스 시절을 해서 비로소 이제 이게 너무 여러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이게 불안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국을 만들었고, 여기는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다가 결국은 사실은 항우하고 유방 싸움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이 인물은 항우죠. 항우. 이 우민이라는 그 부인도 훌륭하고, 그 부인이 의리를 지키잖아요. 같이 죽잖아요. 근데 이 유방이라는 놈은 말이야, 이게 워낙 좀 애가 질이 그렇게 좋은 애가 아니에요, 얘가. 근데 역사에서는 이런 항우와 같은, 항우는 집안에 지체가 높습니다. 집안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이 교양이 있고 정말 그 멋있는 인간이라고. 근데 이 항우가 결국은 유방 인물을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항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유방이 이제 결국은 항고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시천하가 되는데, 이 한나라는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한무제 때 조금 이제 나라가 강역을 넓게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중국이라는 게 오늘의 제국의 형태를 갖추는 최초의 계기는 사실 한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한무제가 어때요? 바로 이때가 사마천이 사기를 집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국 문명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후한 전환해서 이제 후한으로 넘어갔다가
이 통합된 이 질서가 뭐죠? 결국은 다시 분열을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중국이라는 거는 통합돼서 통합된 질서를 한민족이 다스린 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체적인 민족이 다스린 게 그 역사에 반도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 항상 외세가 와가지고 집어먹은 거예요. 청나라도 그게 여진족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중국을 바로 이해했다면, 이 중국이라는 걸 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임진왜란 끝난 후에 왜 또 병자호란을 겪습니까? 임진왜란을 겪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서산대사 그 임진왜란은 우리 승병들이 다 막은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국민들의 고초, 우리나라 인민들의 고초를 생각하시면 30년 후에 또 병자호란을 겪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병자호란의 그 주체가 뭐예요? 여진 아니에요, 여진. 여진이라는 거는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말갈족이니 뭐 이 여진족이니 이게 다 고구려 제국 속의 일파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안의 모든 유적들이나 이런 거는 여진족들이 자기네 선조라고 믿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여진족이 중원을 쳐들어갈 때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것은 우리 옛날부터 같은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텐데 뒤에서 교란만 하지 말아 다오. 그럼 뭐 그거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 당연히 그런 협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진을 그냥 이 오랑캐 나쁜 새끼들 청나라처럼 말해요. 우리나라한테 점잖게 대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여기 와서 나중에 남한산성에 저기 했다 그러면 나중에 비석 하나 세워달라는 거 봐. 그게 요구 다예요. 청나라 문물을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중원을 제압하는 걸 그냥 도와주고 우리가 거기서 빼낼 걸 다 빼내고 북학파가 주장한 대로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갔더라면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게임이 됩니까? 그때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명치유신 같은 게 우리한테 훨씬 벌써 조선 말기에 왔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중국은 어떻게든 이게 단일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과 분열이 반복된 역사고 우리가 말해서 소위 말 한민족이라고 할 적에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애매한 개념이다 이거예요. 애매한 개념이고 끊임없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 후한이 지나고 나서 뭐가 오죠? 이때도 또 다시 여기 항우 유방 싸움이지만 이게 이 후한이 끝나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소위 삼국지 시대가 오는 거죠. 이 누구죠?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권. 그래서 오나라, 총나라, 위나라 이 세 삼걸들이 주축이 돼서 싸우는 이 삼국지 시대가 온단 말이죠. 삼국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기나긴 분열의 시대가 와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잖아요.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어떻게 되죠? 이것을 누가 통일해요? 수양제가 통일하잖아요. 수나라. 처음에 수문제, 그 다음에 수양제. 이런 사람들이 통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죠? 금방? 당나라로 가죠. 당나라로 가는데 바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 고구려와의 대적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당태종이 누구한테 깨졌어요? 연개소문한테 깨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머리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태종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 못지않은 성군이고 정관정효라든가 이런 거 뭐 뭐죠? 이
신하들하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놨는데, 정관정유라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실만 하죠. 이 정관정유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뭐 그야말로 이 정치의 요점을 써놓은 건데,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당태종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요. 그 위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간을 하는 거, 그런 얘기 쫙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개소문이한테 깨지고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위징이 살아있더라면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텐데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당태종의 예를 들으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요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황하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양자강이 흐른다 그런다면, 자, 여기서 볼 적에 여러분들의 우리 머릿속에서는 마치 한국은 조그만 반도가 한 편에, 이게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이 동북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볼 때 이게 동북 방향이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를 통일한 사람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쭉 거쳐가지고 그걸 수문제가하고 수양제가 이걸 통일하자마자 수양제가 어디로 왔어요? 아무리 고구려를 쳐들어왔잖아요. 수양제가. 이 장안에서부터 여기까지 100만 대군이에요. 수양제가 들어온 게. 근데 실제로 굉장히 역사 기록은 정확합니다. 중국 역사 기록은 100만 대군이면은 실제로 치중대까지 합치면 400만이 움직여야 돼요. 네? 400만이 움직이는데, 이 장안성을 출발하는 이 수양제 대군이 출발하는 데만 4개월 걸렸다고 그래. 이렇게 가니까 깃발 들고 나가는 데만, 출발하는 데만 4개월 걸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국력을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되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통합하는 사람이 뭔 미친 짓이라고 여기까지 오냐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말이지, 역사에서 인사이트인데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팩트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수양제가 여기를 통일했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여기로 인해서 동북의 이 전체를 강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고구려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구려를 우리가 요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 이 고구려라는 건 이 방대한 저 바이칼호부터 이 대흥안령을 거쳐가지고 이 백두대간으로 오는 이거고, 이들은 말이죠. 이 주축의 이 문명권이라는 게 당시 여기보다, 내가 이 지도로 보여주면 쉽게 오시는데, 이쪽보다 여기가 훨씬 더 풍요롭고 인구가 더 많았어요. 이거 우리가 모른다니까. 여러분 똥배 그러면 똥배, 아이고 뭐 동토, 꽝꽝 얼은 줄 알아. 겨울에 조금 춥지. 그건 벌레 싹 죽여버리고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평원이라고 그래 봐야 이 땅이라면 요쪽 요만큼밖에 없어요. 녹지대가. 사천으로 가면 여기 다 4,00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평원과 이거는 당대에 완전히 맞먹는 문명권이었다는 게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고구려가 살아있는데 뭐가 이게 중원의 통일이냐 이게. 이건 통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 조선 문명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중국 역사상 최대의, 왜 걔들이 오냐 이거야. 근데 얘들이 깨지고 가잖아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포스러운 거죠. 수양제 생각이고 당태종 생각이 안 나왔어요. 자기들의 최고 성군이 가서 깨진 나라인데.
이게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잃어버린 과거예요. 대등한 문명권이었습니다. 이게 대등한 문명권이 아니고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변방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게 변방이 조그만 나라라면 무시해버리고 말지. 중원을 통일했는데 왜 그 대군을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수나라는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 때문에 망했고, 명나라는 임난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로 간 거예요. 그 청나라는 이제 고구려가 먹을 판인데 왜 한국이 그걸 도와주지도 않고 그 머저리 같은 이 명나라, 하여튼 이 수양제에서 통일이 됐고 그거를 당나라가 이어받았고, 그리고 당나라가 그 끝나고 나서 또 56시대니 막 분열이 되다가 뭐예요? 송나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북송이 있고 지금 남송이 있고, 남송이라는 게 뭐야? 이게 금나라가, 이게 여진족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금나라가 저기에서, 이때가 우리나라 좀 고려시대 아니에요. 예, 고려시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고려는 중국이 분열됐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의젓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고려를 우리가 지금 불교의 이 탱화건 이 은입사 이런 이 그릇들이든, 여러분들이 고려 불교의 이 수준이라는 거는 전 세계 불교 문화의 으뜸해요. 고려라는 나라가 그게 뭐냐면은 고려만 해도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 개경을 했던 걔들은 황도라고 불렀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성이니 이런 말로 그게 없습니다. 황도라고 그랬어요. 개경을 걔들은 반드시 황도라고 그랬지. 황도. 황제가 사는 수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 여러분들 이 고려사라는 게 왜 우리가 고려를 모르겠어요? 고려사를 누가 집필했냐고. 이게 우리 역사가 이게 비극이에요. 지금 이병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이놈들이 전부 조작을 한 것처럼 고려사는 정인지고 다 뭐냐면 조선왕조를 만든 놈들이 고려를 짓밟아가지고 만든 놈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고려사를 쓸 적에 철저히 고려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고려사를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내가 보면. 고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북송에 남송을 하고 이 송나라가 뭐에 망해? 원나라한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또다시 외세가 들어오잖아요. 그 원나라를 갖다가 또다시 몰아내고 주원장이가 명나라를 세우잖아요. 여기서 뭐냐면은 명나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원장이가 거긴 들어서고 같이 사실은 한국 사람인데, 주원장도 내가 보면 한경도 사람이고, 이 우리나라 이성계도 한경도 사람이요. 이성계가 원래 여진족이거든. 그게 그야말로 이성계는 이상한 사람들 또 기상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명나라하고 조선 왕조. 근데 여기서는 중간에 청나라로 바뀌지만 우리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명에서 청으로 가고, 이 청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청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복잡하다고. 우리가 말이죠.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저렇게 깡다구 좋게 나갈 수 있는 거는 누구 덕분인 줄 알아요? 한무제 덕분도 아니고 당터종 덕분도 아니에요. 강희대제입니다. 강희대제. 청나라의 이 강희대제라는 사람은 탁월한 인물이에요. 강희대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이 한족들은 썩었다 이거예요. 진부한 거예요. 근데 이 초원에 살던 이 여진족들은 정말 이 정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이게 프레시했다고. 만청이 중국을 지배할 때
이 홍타이지라고 있어요. 황태극이라고 하는데 홍타이지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누르하치의 동생이지 동생. 이 도르곤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경을 입성하잖아요. 북경 입성할 때 누굴 데려간 줄 알았어요? 북경을 쫙 입성하는데 소현세자를 옆에 놓고 간다고. 그만큼 대접을 했어요. 이 소위 말해서 이 홍타이지가 여기 남한사설까지 온다고요. 와가지고 이제 후퇴를 하면서 그때 소현세자를 데려가잖아요. 세자 인질로. 그런데 이 홍타이지가 여기서 심양고궁에서 살았다고요. 우리 그 소현세자가. 근데 홍타이지가 그렇게 잘해줬어요. 소현세자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그 아주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북경성의 자금성을 들어갈 때 이제 그 동생인 도르곤이 쫙 소현세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에 이 위대한 제국이 멸망하는 걸 네 눈으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근세에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기회는 누군지 아세요? 소현세자가 왕이 됐어야 된다. 인조가 죽여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 인조가 그 아들을 왜냐하면 소현세자는 워낙 똑똑하거든. 그리고 소현세자는 개방적이고 그 당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고 아담 샤린 이런 그 당시 서양 신부들 다 만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히 노론 세력들이 이런 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주작주의와 이 모화 사상이 저지르는 이거 위험한 놈이라는. 그러니까는 사실은 청나라야말로 강희대제 때에 오늘의 모택동이가 말하는 중국을 만든 거는 사실은 강희제예요. 그리고 강희제 이래로 건룡을 거쳐가지고 용정, 옹정, 건룡 이 세 대제가 오래도 살았고 정치도 잘했고 이때 사고전서라는 걸 만들잖아요. 중국 문명을 전체를 다 총괄을 해서 엄청난 사설, 이 역사를 만들고 이 사서, 이런 사전류를 만들고 그러면서 중문명을 진흥시키는데 이 제일 말기에 와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이건 서태후가 사실은 나라를 진짜 말아먹은 거죠. 일청전쟁 때 소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갑오 농민 운동이 혁명이 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기 청일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정여창이라고 그 청나라 함대 최고 대장. 그 실력이 막강했거든. 이 사람도 정여창도 미국에 가서 다 해군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전략 전술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전쟁도 결국은 일본한테 그렇게 터무니없이 일본 함대한테 그 청나라의 대함대가 깨지는 게 서태후 환갑잔치 비용 때문에 함대에 들어가는 포탄이고 뭐가 그거 될 돈이 없었다는 거지. 중국이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여창이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탄 배가 몰락하니까 그 벽에 이렇게 있는 그냥 못에다가 자기 해골을 박아서 자살합니다. 근데 하여튼 일본에는 이 가스카이슈의 난 명장면을 난 이 사람을 리스펙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면은 청일전쟁에서 그 누구야? 정여창이 죽었을 때 일본 신문에다가 사흘을 연재합니다. 정여창은 위대한 인물이었다. 위대한 군인이었다. 그러고 그 사람을 예찬하는 시를 써서 사흘을 연재합니다. 그만큼 이 가스카이슈라는 인물이 하고 가스카이슈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동양 평화론을 주장을 해요. 내가 이 새끼들 니들 명치의식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근데 이 새끼들 니들 명치의식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조선 집어먹고 이렇게 나쁜 짓 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명치유신을 만들어서 일본 국가를 만든 것은 그것은 동양의 평화를 우리가 건설하기 위한 거지. 왜 그렇게 싸우고 제국을 만드느냐? 이 사람은 제국주의에 아주 반대니까. 양심적인 사람이죠. 바로 가스카이슈의 논리를 안중근이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중에서 끝까지 동양 평화론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토를 쏘고 나서 이토 맞지?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나서 여순에 가서 여기 대련 밑에 여순 거기서 법정에서 외칠 때도 그러셨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나는 일본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전쟁을 수행하다가 진 장군일 뿐이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나를 뭐냐면 전쟁 포로법에 의해서 전쟁의 포로법에 의해서 나를 다스려. 너희들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면 국제 만공의 이 국제법에 의해서 나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의 천황 이 명치를 만든 놈들이 너희들 일본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중근 의사의 논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중근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해서 재판을 끌면 끌수록 뭐야? 그게 그 당시 국제 여론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의 문제를 더 세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려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네가 항소를 하면 너는 일본의 법을 네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 일본의 법에 의해서 항소를 하지 말고 빨리 죽어라. 이게 조선의 여인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조선의 여인들은 판단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 시골의 황해도 여자지만 그 황해도 여자가 야 죽으라야.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의 이제 말기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서태후가 광난하고 이러면서 저기 하니까 뭐야. 특히 이게 뭐냐면 중국에는 뭐죠? 만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만주족과 한족 간의 대립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소문 같은 사람도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공화족을 만들려는 이 선문이라는 사람은 이게 아주 이 철저한 사람인데 이건 이제 공화주의자죠. 공화주의자. 공화국적인데 이것도 참 좋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소개하면 안 되거든. 선문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세에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내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난 손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사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세계가 나중에 이제 원세계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서태후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이홍장. 근데 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게 중국의 근세,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민중 반란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뭐예요? 동학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태평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의 이거 교리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해가지고 태평천국을 만들어요. 이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건 무지막지한 정말 대단한 운동이었죠.
그 남경을 다 점령하고 수도를 만들고 그야말로 이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뭐냐면 태평천국이 나면서 사실은 우리도 그러니까 수훈의 이런 운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예요. 1860년 이제 저기인데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1864년에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이 대도를 장악한 1861년에 그 경주 용담이라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행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원래 수훈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이 재가녀의 손인데 양반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재가녀의 딸 그게 서손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과거도 뭐 여러 번 봤는데 떨어지고 이러니까는 하고서 이렇게 그냥 뭐 장사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이제 아편 전쟁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제 그 변화를 감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훈 선생이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수훈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언제고 한번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인데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동학의 경전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천착해 볼 만한 그런 위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담유사라고 이분 본인이 쓰신 이제 한글 가사가 있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근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동학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준비를 해가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야말로 뭐냐면은 이제 선문에 의한 공화정 이제 중심에 이게 일어나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 선문과 가장 대립한 사람이 원세계고 이 원세계의 할아버지 격이 이홍장이었는데 이홍장은 바로 뭐냐면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 선문의 시대로부터 소위 말해서 이 11년에 신해혁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신해혁명이라는 사건 이후부터 우리가 중국의 근대를 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911년 이후에 전개되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부터 나눕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는 원래 너무 점잖은 종교라서 불교는 정말 뭐 이론적으로 붙을 꾼데가 없어요. 이건 사통팔달 다 뚫어져 가지고 싸워볼 데가 없어요. 이거는 불교는. 근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만난 것은 정말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근대사의 문제를 신해혁명으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저겠지만은 참 신청년이라는 잡지가 근대에 1910년대에 나온 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신규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신규식 선생이라고. 이 신규식 선생이 이 고령신 시들인데 이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신규식 선생은 이 구한말에 이 군인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은행 같은 걸 최초로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기 하면 뭐냐면 전부 거길 그때 뭐냐면은 고종 황제가 이제 개화기에 저기 아주 영어 학교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그때 고종 시대 때 영어 학교, 그러니까 전 미국 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영어 학교를 가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때 뭐냐면 한어 학교를 갔다고. 중국말을 가르치는데. 구한말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중마를 일찍 배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조선 시대 때 그 유자들이 중마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역관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910년에 우리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 사람 튀는데 우리나라 이 지사들이 다 튀는데 전부 북간도 서간도로 튀거든요. 북간도 서간도. 근데 이 사람이 참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 상해로 튀어요. 이 사람은. 중말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직접 손문을 만난다고. 그리고 손문한테 돈을 그 당시 몇만 원을 줘요. 독립자금에 쓰시오. 딱 희청을 하는 거예요. 돈이 궁한데 이게 이 손문은 성격이 아주 이 사람은 호탕해요. 근데 손문이라는 사람들만 해도 어려서 하와이에서 컸고, 광동에 돌아와가지고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마카오에서 내과 의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사람 고치고 앉았겠냐. 사회를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혁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와이에서 커고 그랬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그래서 손문이 이게 세계 정세가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손문이 이 아주 정말 그 대단한 이 혁명 세력들을 이제 동경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궁했거든. 그때 우리나라 이 신규식이 손문하고 친하면서 손문에게 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중국의 개화파들이랑 동맹회니 뭐 이런 데 가입하고 이러면서 뭐 박달회니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엄청난 그 기반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불란서 조계에다가 자기 거처를 만들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거저 상해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조계에 다 임시정부 자리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 신규식 선생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각자들 중에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이 있었다니까? 스케일이 다르게 놓은 사람이에요. 이 신규식 선생 아주 리스펙터블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신규식의 이제 이거 신청서를 하는데 이게 진독수라고, 진독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신규식하고 그 상해 가보면 바로 이웃 살았어요, 같이. 그러면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같이 내요. 근데 그 당시 신청년이 나오면은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 개화기 때 엄청나. 거기에 호적이니 뭐 이런 사람들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쓰고 이랬을 때에 호남의 이 촌놈 모택동이라는 놈이 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농사 짓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호남 사범학교라는 데를 들어가거든요. 거기 들어가지고 국민학교를 나오고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국민학교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이 많이 먹은 학생이었는데 모택동이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뭐냐면은 맨날 그 삼국지 가지고 이렇게 구라 풀면서 그 반 애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지 얘기해주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는 혁명을 삼국지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삼국지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택동이가 그 댕기던 호남 사범학교에 아주 탁월한 선생이 있었는데 버들양자. 이 버들양자에다가 창성할 창자에다가 더덜자 양창제라는 사람, 양창지라고 하는 이 독일 유학생인데 이 윤리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양창제가 이제 그 북경대학의 윤리학 교수로 갑니다. 호남에서. 호남 사범고등학교
선생이 북경대학 교수로 하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양창재라는 분이 모택동이한테 편지를 써서 야, 너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모택동이를 북경대학 도서관 사서로 취직을 시켜요. 북경대학 도서관에 사서로 취직을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택동이가 북경대학 도서관의 사서가 되면서 그때 뭐냐면 문과대학장이 진독수. 그렇고 하고 뭐냐면은 그 당시 도서관 관장이 이대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중국 공산혁명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북경대학교 도서관 관장하고 이 진독수가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꼬민테른의 그 어떤 정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산당을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모택동이가 이 사람들한테서 공산주의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상해에서 1921년에 상해에서 공산당을 조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호남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농민혁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뭐라 그러냐면은 이 현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부르주아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에 의한 산업혁명에 이걸로 형성되는 모순이 격화되는 소위 말해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가 격화되면서 부르주아 시대가 지나고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소위 말해서 이 부르주아하고 대치 세력을 맺으면서 이 프롤레타리아가 뒤엎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엎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역사의 필연이라는 거지. 예, 이렇게 지금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아포칼립스라는 건 뭐냐면 에스카톨로지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종말론 사상이라는 게 있어야 파워풀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막스도 뭐냐면 공산혁명은 필연적으로 도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역사 법칙이 과거부터 노예제 사회부터 지금 봉건 사회로 거쳐 근대 사회로 거쳐가지고 지금 산업혁명 가지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론을 제시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산주의 공산혁명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도시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봤거든요. 공산혁명이 도래하는데 모택동이는 야, 이 공산혁명 이거 헛거다 헛거. 그거 헛거다. 이거 중국에서 언제 도시 노동자 그 당시 도시 노동자라는 게 중국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거든. 그거 뭐냐? 90%의 이 농민 대중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거를 빨치산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는 거죠. 이게 막강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도시 노동자의 스트라이키를 이기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지주 새끼들 모가지 따면은 죽여주거든. 그 농민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지주 죽여버리고 땅 가지고 하고 그 과거에 착취하는 우리 세상이 왔다. 이게 뭐 들불처럼 싱싱즈호 거의 야오에 한 동의 이 불이라도 광막한 초원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성성지와 가히 요원이라는 이 모택동의 이론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발한 이론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혁명을 하려면. 이 불교도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나도 이제 앞으로 좀 불교를 위해서 내가 이론을 좀 만들어 봐야겠어. 근데 이 모택동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쫙 정견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이 모택동이를 믿질 않았죠. 믿질 않았는데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호남에서부터 하니까 도시에서 다 이제 운동하던 새끼들이
장개석이가 그냥 다 깨는 거지. 장개석이가 그냥 일본 유학생이에요. 일본 유학생인데 저쪽 광동 저쪽 사람들인데 일본에 가가지고 실제로 일본에 육사는 못 들어갔고 일본에 뭐 하사관 학교 같은 정도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일본 군대의 하사관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진김이라고 하는 신규식의 친구를 통해서 장개석이 손문한테 소개를 받아요. 소개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장개석이가 사실 이렇게 보면 잘생겼어요. 인물이. 이렇게 젊은 날 사진 보면 모택동이는 이 잘생긴 놈이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잘생겼어.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아부형이고, 그리고 굉장히 충직한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손문한테 딱 붙어버린 거라. 그 손문의 조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황포 군관학교라는 겁니다. 이게 황포가 지금 저 광동에 있었는데 황포 군관학교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이 황포 군관학교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약산 김원봉이라는 밀양 사람 아시죠? 그 밀양의 약산 김원봉이가 댕긴 데가 황포 군관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엄청난 독립투사들이 황포 군관학교를 댕기는데 이때 이것도 사실은 신규식이 돈을 주면서 한국 사람이 들어갈 TO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 근대사는 모든 인물들이 다 황포 군관학교 출신들이에요. 거의. 이 황포 군관학교를 교장을 누굴 시켰냐? 이게 장개석을 시킨 거예요. 장개석이라는 사람은 황포 군관학교의 그 교장이라는 명의를 가지고 모든 중국의 인맥을 자기 통제하에 둡니다. 그러면서 근세에 이제 모든 매뉴버링은 거기서, 그러니까 황포 군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우선 군권을 잡으니까. 왜냐면 이들이 뭐냐면 군권을 잡아야 북벌이라는가, 소위 말해서 군벌을 갖다, 그 당시에 이제 민국 초기는 전부 군벌 시대거든요. 군벌들이 싸울 때거든요. 그때 전부 하는데 그 훌륭한 인재들이 전부 장개석 휘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장개석이가 결국은 손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권을 잡는 겁니다. 대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삼자매, 세자매. 송미령이가 장개석의 부인이 되고 손문의 부인이 송경령. 그리고 그 위에 송애령이라고 있어요. 송애령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 갑부인 공상이의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자매가 이 송 다이내스티라고 그러는데 이 세 자매가 중국의 근세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뭐냐면은 송자문이라고 송쯔원, 중국의 모든 이 금권을 다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씨왕조라고 그러거든요. 송씨왕조라고 하는 이 송 패밀리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이 송씨 아버지의 이거는 뭐예요? 원래 찰리 송이라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광동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객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객가. 에?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객가, 커자는 객가라는 게 이게 이렇게 둥그런 이런 왜 아파트 같은 거 집 이렇게 이상한데 저기 있잖아요. 그 저 복권부터 쫙 있는데 이 객가인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다. 중국에. 소위 말해서 태평천국을 만들었던 홍수전이가 객가인이에요. 등소평이가 객가인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대만의 이등휘 객가인, 주덕이라든가 중국 공산혁명의 주체자들 다 객가 사람들이에요. 객가가 중국인 속에서 유대인 같은 거예요. 머리 좋고 단결하고 특이해요.
중국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족속인데 원래 선진시대 때부터 좌우에서부터 북방에서 내려와서 남방에서 살게 됐다는데 이 객가인들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 객가인 중에 하나인 찰리 송이라는 사람이 그게 송민영도 사실 다 객가인이죠. 이 송 패밀리들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보스턴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일찍이 학교를 당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왔다가 이 미국 놈들 선교사 이 나쁜 놈들이다 그러고 자기가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좋죠. 뭐 그러니까 이 찰리 송이라는 사람이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다 썼냐? 전부 손문 혁명 자금을 댄 거예요. 찰리 송이. 그렇게 해서 그 찰리 송의 세 딸이 다 장개석이 조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중국 근대사에서 이런 그 패밀리들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장개석이와 이제 모택동의 이제 그 싸움이 근세 중국의 싸움인데 뭐 복잡한 거 얘기할 거 없고 이 송씨 왕조의 이 타락상에 장개석이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패밀리들의 농간에. 왜냐면은 뭐 도저히 이거는 이 송 패밀리들이 미국에서 그 당시 원조를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 시티뱅크에 돈이 날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되겠어요? 미국에서도 더 이상 장개석이 우리 지원 못하겠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장개석이와 송씨 패밀리들이 연합된 이 막강한 황포군관학교의 조직이랑 이 엄청난 근세에 있어 최강의 이 국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국민당 군대가 어떻게 해서 호남 촌놈의 농민혁명에서 깨질 걸 누가 알았냐고.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출발점.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가장 출발점 뭐냐면은 1911년 신해혁명이라고 1921년인가? 상해에서 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때 중국에 공산당원이 몇 명 있었게요? 한 6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60명. 상해에서 와서 그때 이제 모택동에서 호남 대표로 오고 뭐 왔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회당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공산당 역사가 중국보다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뭐든지 세계의 조류는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의 이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공산당을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이 여자게 남자게?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알렉산드로 스탄케비치라고 레닌의 친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노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알렉산드로 스탄케비치라는 여자가 100% 한국인인데 이름은 이제 폴란드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지만 그 여자가 기른 게 이동희고 이동희가 이 한국 사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고려공산당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쭉 이제 공산당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얘들이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공산당.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1927년에 워낙 그 장개석이의 군대가 조조되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댕기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1927년에 홍군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군대 조직이. 빨치산 도시 쪽에서 홍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27년부터 이 홍군이 활약해 나가면서 엄청난 농민혁명을 주도해 가면서 1949년에 어떻게 되죠? 완벽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10월 1일 날 1949년 10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때 장개석이는 고궁박물관에서 국보랑 국보 다 날르고 그래가지고 대만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3년 전부터 피신을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늘 49년 10월 1일 날 장개석이가 중화인민국을 선포하고 거기에 쫙 수십만 홍군의 사열이 있는 거예요. 그때 대만에서 말이에요. 공군이라는 게 막강했거든. 그렇죠. 국민당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아침부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중화인민국 선포하는데 거기서 폭격합시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루 거리거든요. 대북에서 뜨면은 속수무책이에요. 계속 몇 번 전화가 왔죠. 생각해보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장개석이가 쏴나 치워버리라. 이런 게 무엇이라니까. 대인들이 이미 혁명에서 내가 깨졌는데 쏴나 고궁 그 우리 민족의 상징적인 고궁을 때리는 그런 반문화적인 행동은 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군 참모총장이 가겠다는데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이것도 명장면까지는 안 돼도 괜찮은 장면이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가 돼요. 당태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창업보다는 당태종이 그랬잖아요. 이 수성이라는 게 성을 지킨다는 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 창업한 걸 지켜서 이루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창업도 물론 어렵지만 수성이 더 어렵다. 이거 유명한 그 정관정님의 저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여튼 모택동은 창업의 귀재예요. 수성의 악마입니다. 악마. 여기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공산당이 먼저 만들어지고 공산당, 공산당 당이 만들어지고 당에서 뭐예요?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얘들은 당준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속한 군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국가에 속한 군대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우리는 국가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군대를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군대 조직을 뭐라고 그러냐면 당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 밑에 있지만 이 군이 뭘 만들었어요?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군이 당 위에 있어요. 국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헌법을 보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수석이 된다는 거는 뭐야? 국가 수석만 되고 군과 당 주석이 못 되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새끼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당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열리면서 우리가 이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가장 레벨이 낮은 거예요. 네? 낮은 거라고. 중국 가서 이제 포교를 하시려면은 군에 있는 착실한 신도들을 만드는 게 좋지.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이 당과 군은 이제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뭐냐면 국가 위에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조직인데, 이원화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모든 이런 식으로 당이 국가하고 그림자처럼 모든 조직에 스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당의 권위를 확보하는 게 군대니까 누가 더 세겠어요? 국가가 더 세겠어요? 당이 세겠어요? 당이 세죠.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군대는 무조건 당에 충성하죠. 군대는. 국가에 충성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시라.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는 대개 지금 이러한 권한을 잡는 것이 모택동 이래로 다양했어요. 한 사람이 다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세 개의 직함을 일시에 동시에 받은 최초의 인간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지금 모택동이라는 인물은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949년까지 49년에도 공산혁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he is respectable. 존경할 만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았어요. 모택동이가.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인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 정치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권을 잡은 1949년 이후로는 너무도 처참하게 정적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명의 동지 세력들을 다 죽였어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내가 강의도 했지만은 백화노방이라는, 쌍백인가? 백화 제방이라고 그러는데, 백과쟁명, 백화 제방, 이게 중국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그 공산당 이외의 당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국가를 만들 1949년 10월 1일 날 이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할 때 여러 당파들을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공산당 말고 딴 조직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야, 왜 이렇게 동지들 말이야? 동지들 요새 왜 이렇게들 소식이 없어? 나한테 좀 비판 좀 하라. 우리가 원래 백화제방 춘추 전국 시대에 이 발랄한 모든 백과쟁명하던 시대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 대해서 건강한 좀 비판을 해달라.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서렸지. 그런데 계속 하라고 독려를 하고 막 하니까 한 사람이 또 용감하게 일어나서 했단 말이야. 대학진인가? 그 전에 무슨 그런 운동, 대학진이고 뭐지 그때가? 하여튼 무슨 그 비슷한 운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 좀 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어떻게 잘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야.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뜻있는 지사들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싸그리 죽입니다. 말하라, 비판하라 해놓고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몇만 원 죽었다고? 한 5만 이상,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희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이승만이 뭐냐면 보도연맹이라고 해서 해방 이후에 당신들 불안하니까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다. 보호해서 인도하겠다. 그래서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과거에 일제시대 사회주의 뭐 이런 거 가담했으면 다 등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6.25가 터지니까 싸그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보도연맹에서 사실은 우리가 죽은 사람만 해도 그게 한 30만 된다는 거예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왜 나빠졌느냐? 가장 큰 이유는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택동이가 북경대학 갔을 때 그 양창재의 딸이 양카이웨라고 딸이 있었어요. 그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양카이웨라는 여자는 정말 인텔이고 혁명에 공헌을 했는데 이 양카이웨도 자기가 살릴 수 있을 때 결국은 살리질 않고 국민당 군대에 희생을 당하죠. 그 양카이웨에 하고 난 아들이 그 모한영이가 바로 우리나라 전쟁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묘가 모한영이의 묘가 평양에 있습니다. 강총이라는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이게 내가 이게 또 다 얘기해. 강총이라는 여자는 원래 이게 뭐냐면 산동 여자예요. 그 강청의 엄마가 그 동네에 그 산동의 제남 근처에 큰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는데 그 식모로 들어간 집에 도련님이 강생이라는 놈이야. 강생. 이 놈 진짜 나쁜 놈이야. 하여튼 이 강생이가 뭐냐면은 이 자기 집 식모였던 딸을 뭐냐면 이 강청이를 붙인 거죠. 그래가지고 강생이라는 이놈이 모택동이를 사실은 전부 뒤 밑에서 조종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 모택동이 점점 눈이 멀어가지고 정치를 그렇게 개판으로 간 거예요. 중국이. 응? 중국은 이 공산당의 순회 국가 원수가 어떻게 뽑히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공산당원이 전체가 이게 이제 상당하지만 한 8,5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공산당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다 공산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은 되는 건데 그 공산당원이 되려면 굉장히 철저한 이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산당원 중에서 이제 대표가 뽑히는데 중앙위원 370명 정도?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시골에서 뭐 동장 반장도 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중국에서는 뭐냐면 전부가 레코멘데이션인데 그것은 객관적인 점수를 따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구제라고 합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게 전부가 합리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25명인데 거기 최후로 7명의 상무위원이라는 게 꼽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7명 중에서 딱 한 명이 뽑히는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뽑히게 되면은 10년을 가는 게 아니라 10년을 물론 통치를 해요. 이게 10년이에요. 10년인데 5년마다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5년마다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당대회에서 자기 후보가 뽑힙니다. 그러면은 5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항상 뭐냐면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통치 기간을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냐면 안정적으로 권력 구조가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중국에서는 이 상위의 정치권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만나보면은 사람들이 인물이 괜찮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민중에 복무하고 자기들 그런 어떤 자세라는 게 확고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진핑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내가 보기에 그 고난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난의 인생을 살았고 문화혁명 때 누구보다도 고생을 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시진핑의 아버지가 시중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책에 다 있어요. 그 시중신이라는 사람이 근세 중국 혁명사를 통해서 가장 말썽이 없고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리스펙트를 받아요. 그 아버지가 시중신이. 그러니까는 이 시진핑이 결국은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는 아버지의 음덕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음덕 때문에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음덕 때문에 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뽑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한 그 정치 역학이 있는데 그건 내 책에 자세히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중국이 지금부터 잘 가기만 한다면 중국은 큰 기회가 있어요. 큰 기회가 있어요. 근데 중국도 물론 다시 파산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내가 그래서 시진핑한테 많이 좀 충고도 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뭐 만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냐면은 뭔가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전통, 인문 전통을 다시 회복하고 뭔가 지금 미국이 저렇게 쇠락해가는 미국이라는 저런 20세기를 거의 인류를 장악해왔던 이 문명이 지금 쇠락해가는 그러한 절기에 중국이 잘만 한다면 그리고 이 잘돼가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인류는 가장 위대한 변혁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정직해져 가고 4차 산업혁명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런 변혁기에 인류가 살아날 길은 한국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불교처럼 순수한 이 선불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위대한 문화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 무소유와 그 모든 이 정말 이 멸집 이 그야말로 우리 이 대각의 이러한 정신이라는 게 중국에 다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불교의 새로운 한류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 역사는 지금 희망이 있는 방향으로 나가요. 지금 여러분 보면서 여러 불만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정의롭지 못한 것을 걷어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 한국 역사는 이성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성적인 한국의 역사의 흐름을 그야말로 잘 선도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한국 선불교밖에 없습니다. 한국 선불교 같이 이렇게 위대한 전통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불교 문화를 지키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